다음으로는 국립농업과학원의 유태현 박사님을 모시고 들어도 어려운 LMO 관련해서 저희가 이해를 하는 시간을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으면 쉽게 말씀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쉽게 만들려고, 사실은 쉽게 만드는 자료가 훨씬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가급적이면은 상식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꼭 알아야 되는 정보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발표할 때마다 사실 인사를 빠져 먹었습니다.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는 우리 남민숙 회장님, 김미경 사무총장님, 그리고 무엇보다도 실무에서 많이 도와주시는 양 실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런 안전관리 그 캠페인에 참여하고 계시는 부인의 회원님들, 저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를 발표드릴 건데요. 하나는 LMO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이해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양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유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들으신 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들, 그리고 그 정도 그거는 알아야만 그래도 이제 손주나 딸들이나 그리고 매스컴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래도 이해하셔야 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와서 농촌진흥청에 대해서 딱 두 슬라이드만 필요한 사항은 두 슬라이드만 소개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과학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들 두 파트와 그 다음에 사회적인 부분에 대한 두 파트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알게 되시면은 전체적인 이해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흥청은 지금 전북 전주에 있습니다. 원래 수원에서 한 60년 정도, 어떻게 보면 한 600년 있었죠. 이제 조선 있다가 전주로 이제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서 2014년도에 전주로 이전을 했습니다.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을 해서 혁신도시에서 지금 현재 자리를 잡고 있고, 농식품부 산하에 산림청하고 농촌진흥청 두 개의 외청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청이 되는 거고, 저희 그 청에서는 농업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기관을 보면 대부분 알 수 있습니다. 이 본청에는 이제 헤드쿼터가 되어서 본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반 농업에 대한 일반적인 모든 부분을 다 하는 국립농업과학원이 있고, 그 다음에 식량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하는 연구하는 곳과, 그 다음에 원예 특작이라고 해서 채소, 과수, 화훼에 대해서 연구하는 부분, 그 다음에 축산과학원이라고 해서 그 가축에 대해서, 곤충 가축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런 4개의 기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왔고요. 그래서 제가 요 컷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농업에 관련된 부분들, 그러니까는 아니면 그 식물과 동물에 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여기 와서 치시면 되고요. 치는 것도 귀찮다 그러면 전화하시면 됩니다. 1544-8572에 전화하시면 무조건 가르쳐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조금은 참을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전화 돌리네. 그렇지만은 한 번 내지 두 번만 돌아가는 부분만 참으시면은 전문가하고 연결이 되어서 모든 원하시는 정보를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이제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질 만한 자료를 몇 컷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남극에 왜 그 세종기지가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분들이 먹고 사는 게 캔만 먹는, 통조림만 먹는 건 아니고요. 최근에는 남극 세종기지에 이렇게 식물 농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농장에서 이 키우는 기술을 이제 여기서 키우는 거죠. 실내 농장을 만들어서 수박까지 수확을 해가지고, 그리고 채소도 수확을 해서 호박도 수확을 해가지고 된장을 끓여 먹고 있습니다.
바로 그 수확한 현지 캔이 아니라 그 상축 쌈을 싸 먹으면서 이 된장국을 끓여 먹는 그런 시도가 있고, 그런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이런 컨테이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런 컨테이너를 만들어서 거기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식물도 반려식물이라고 합니다. 도시농업이나 그 다음에 공기정화나 이런 부분들과 연계되어서 이런 식물들과 함께 식물들을 기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서는 이제 이런 식물들이 반려식물이고, 이렇게 백냥금이나 뭐 소철이나 박지란이나 율마 같은 이런 부분들이 이런 백냥금과 같은 거는 포름알데하이드 새집 증후군을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데, 요 자세한 내용은 아까 여기 농사로에 들어가셔서 반려식물이라고 치시면, 아니면 공기정화 이렇게 치시면 나옵니다. 그리고 동물들 많이 기르시죠? 이 반려동물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 반려동물에 대해서 여기에 가시면 뭘 좋으냐면 품종 정보도 나오고, 이런 기르는 사람들이 준수할 사항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 계신 분들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집밥 만들기와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동영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참조하시면은 좋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본래 수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래 수업에서는 이제 LMO에 대한 사항들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제 LMO를 알아야만 모니터링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LMO가 과연 어떤 안전한 부분이 있든지 어떻게 관리된다라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한 정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MO에 대한 사항들은 다 이제 그 전 자료도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하는 부분은 없고, 여기서 이제 뭐 이거는 과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오는 제일 어려운 물질이 유전 물질이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또 유전 물질이 뭐냐? 그러면 원래 설명을 할 때 그 유전 물질이 뭐냐 이렇게 물을 때, 그러면 그 단어의 뜻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시작으로 합니다. 그러면 유전이라는 부분과 물질이라는 부분이 합쳐 있는 거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유전이라는 거는 아빠가 아들에게, 엄마가 딸에게, 아니면 그 위에 할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이렇게 어떤 그런 모양새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전해지는 것을 유전이라고 하죠. 그런 유전이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그런데 이제 이 LMO라는 부분에서 문제가 된다고 말을 하는 부분은 이제 그냥 자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기술적으로 이런 변이를 만드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여러 번 제일 중요한, 이건 가장 생물학적인 기본 데이터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전 물질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이제 DNA라고 들으시는 분도 있고, 염색체라고 들으시는 분도 있고, 뭐 크로모좀이라고 듣는 분도 있고, 하여튼 뉴클레오솜 이런 굉장히 다양한 말들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람이라는, 여기 사람이 있겠죠. 사람이 있고, 이 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손은 조직인데, 이 조직은 하나하나가 다 세포로 이루어져 있죠. 그 세포 속에는 보면 이렇게 옛날에 이제 우리 생물학 배우셨을 때 그 안에 핵이 있고, 말하자면 미토콘드리아가 있고 하는 그런 부분들 생각이 나실 겁니다. 그러면 이 핵 속에 보면은 염색체가 있는데, 이 염색체가 DNA가 염색체는 굉장히 많이 꼬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풀리면 이렇게 DNA라는 것이 됩니다. 이 DNA라는 것이 엄청나게 꼬여서 이렇게 염색체가 이루어지고, 그 염색체가 핵 속에 들어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이 전체를 다 합쳐서 말하자면 유전 물질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전체적인 흐름을 아시면은 어디에서 뭐 DNA라고 해서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물 한 잔 먹겠습니다. 네.
네요. 그러면 이제 요 부분은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그 유전이라는 부분과 관계되는 부분이 변이나 진화와 같은 부분입니다. 제가 이 부분은 이제 이 핀치세에 대한 부분은 잘 아실 거니까, 사람들이 살고 있는 환경에 따라 가지고 그 서로 경쟁과 화합을 하게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 핀치세라는 게 가장 뭐냐면 이 갈라파고스라는 섬에 수많은 핀치세가 사는데, 살아야 되는 환경이 처음에 이 먹는 그 환경에 따라서 먹는 먹이가 다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안 싸우는 거죠, 말하자면. 누구는 과일을 먹고 누구는 벌레를 먹고 누구는 씨앗을 먹고, 이래 같은 새들이, 그런데 같은 걸 먹으려고 하니까, 이런 서로 다른 걸 먹으려고 하니까 이 부리로 쪼아서 먹어야 되는데, 그 부리 모양들이 벌레를 먹는 새들은 길어지고 씨앗을 먹는 새는 단단해지고, 부리가 앵무새처럼 단단해져 가지고 씨앗을 깨먹을 수 있도록 만드는, 그래서 어떤 그런 환경에 적응을 하고, 그리고 말하자면 이 선인장을 먹는 종류나 씨앗을 먹는 종류가 싸우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 환경에 따라서 종들이 진화했다는 건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제가 사진을 이제 그 알려드릴 사진을 찾다 보니까, 코끼리가 근 한 200년 정도나 아니면 그 상아를 많이 됐지 않습니까? 아프리카 코끼리들의 상아가 짧아지고 있답니다. 상아가 크고 담스러우면 밀렵꾼들이 노리니까 이렇게 상아가 짧아지고 있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 사사페무라는 그 한약재인데, 중국에서는 한약재인데, 얘가 이렇게 똑같은 건데 색깔을 보호색을 띠게 바뀌고 있답니다. 이 분포들이. 그러니까는 여기 말하자면 색깔을 보호색을 띠면은 잘 안 드러나겠죠, 말하자면. 이런 진화들이 지금 현재도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진화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기본적인 사항을 설명을 드리면, 왜 이제 이렇게 그 아빠 유전자하고 엄마 유전자가 만났다고 말할 때 염색체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이게 서로 이제 사랑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염색체가 만났을 때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꼬이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만나가지고 그냥 네 거는 네한테로 가고 내 거는 내한테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얘들도 사랑을 하는 겁니다. 염색체도 사랑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나가지고 꼬인 다음에 이것이 다시 풀리면은 이렇게 요만큼씩 섞입니다, 말하자면.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빠 엄마가 만나가지고 만든 자식들이 많은데, 이 꼬이는 방법이 매번 다 다른 겁니다. 그런데 아빠 엄마 염색체가 꼬이니까 그 나물의 그 밥인데, 다만 꼬이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가지고 조금씩 원재료가 같기 때문에 담기는 다 담고, 그런데도 보면 똑같지 않게 나온다라는 부분이 이렇게 유전과 변이가 됩니다. 그러면 그리고 또 이제 사실은 그 자식들이 만드는데, 아까 핀치새와 마찬가지로 거센 이런 사회 환경에서 잘 살아남고, 그리고 잘생기고 뭐 공부 잘하고 아니면 돈 많이 버는 자식들은 좀 더 성하겠죠, 말하자면. 그러면 이 사회가 말하자면은, 물론 뭐 돈 많이 번다고 잘 행복하게 사는 그 어떤 식구들이 좀 더 많이 더 오랫동안 살아남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현대 생활에서 진화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식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옛날에는 이런 테오신테라는 야생종 옥수수가 지금은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옥수수로 변했고요. 이렇게 호박입니다. 이 애들이 같은 호박인데, 우리가 아는 애호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애들이 이렇게 감싸는 호박까지, 감싸들 정도 있는 호박까지도 다양한 호박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게 호박이 생겨났을 때 사람들이 쓰고 먹고 이용하니까 살아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아까 그렇게 보면 유전자가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서 사랑하는 결과로 나오는데, 어떤 변이가 나오는데, 좋은 변이만, 사람한테 좋은 변이만 사실은 살아남습니다. 이 변이가 났는데 모든 변이가 안 쓰이는 것이 아니라 나쁜 변이가
생기면 안 된다라는 부분이고, 사람한테 좋은 이 찹쌀과 같은 부분에서, 찹쌀은 말하자면 원래 우리가 먹는 밥으로 먹는 맵쌀이 기본인데, 이 맵쌀에서 변이가 일어나 가지고 아밀로스를 만드는 유전자가 불완전해집니다. 그래서 아밀로스가 안 만들어져요. 그러면서 찹쌀이 된 거고, 근데 찹쌀을 먹어보니까 좋아서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변이가 살아남아서 계속적으로 이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의 주제인 LMO 같은 부분들은 사실은 농업을 하다가 보면 그 농업부의 욕심은 끝이 없죠. 말하자면은 좋은 거, 편한 거, 어떻게 보면 맛있는 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 많은 변이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만드는 부분들이 넘어가서 이렇게 어떤 생명공학적으로 사람이 원하는 변이를 만드는 부분이 있어서 이러한 것들이 LMO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런 변이를 만들다가 보면은 혹시라도 잘못된 변이, 사람한테 먹어서 해가 되거나 환경에 해가 될 수 있는 변이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이런 변이가 나오는데, 현재 이제 이 LMO가 사실은 여기 이것이 이제 전 세계 동향으로 나오는 지대에 보면은 이렇게 색깔로 무색이 아니라 유색깔 색깔이 있는 곳들이 다 재배를 하는 국가가 됩니다. 29개 나라에서 재배를 하고 있는데 1억 9천만 헥타르인데 안 와닿으실 겁니다. 우리나라 면적의 110배입니다. 자, 이거 그림을 보고 놀라실 겁니다. 이 그림은 브라질의 콩 농장입니다. 이 트랙터가 23대가량 되는데요. 이 트랙터 폭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10m가 넘습니다. 그러면 바꾸고 말하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200m가 넘는다는 소리입니다. 23대인가 되거든요. 이게 세리면 이 23대의 트랙터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빙글빙글 돌면서 수확을 하는 겁니다. 이 정도로 넓은 땅에서 콩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브라질과 같은 이렇게 이제 농업을 상업적으로 짓는 나라들에서는 많은 생산량과 또 그 용이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맞는 게 LMO 품종이어서 이 LMO를 거의 90% 100%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들에서 많이 생산하면 그 소비하는 국가들에서 그런 나라들 수출을 하게 되는 거고, 오늘 새로운 슬라이드 하나는 이러한 수출이 어떤 단계로 이루어지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콩을 재배를 하면 거기서 재배를 하고 농가에 저장을 하고, 저장한 그 농가를 이제 그 말을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운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지역별 운송 집화장이 있고 거기서 실어 가지고 이제 그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큰 항구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큰 항구로 가서 여기다가 쌓아놓고 그런 다음에 배에다가 싣고 그래가지고 배를 타고 와서 제일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이런 LMO가 아까 말씀을 드렸을 때 혹시라도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나라별로 검사를 할 때 어디서 검사를 하냐면 내 땅에 내려놓고 검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국경에서 검사를 합니다. 배에 실은 채로 이 시료를 가져와 가지고 검사를 해서 문제가 없어야 우리나라에 하역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검사가 그러니까는 내려놓고 검사하는 게 아니라 내려놓기 전에 국경검사라는 명목으로 검사를 하게 되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보관했다가 차량에 실어서 운반 차량 이동하고 가공업체나 이런 데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 사례용과 같은 부분은 이 운반 차량으로 이동할 때, 그리고 이런 것들 이런 보관하고 운송할 때 혹시라도 떨어질 부분이 있고, 그리고 국경검사에서 사실은 10톤이 들어왔는데 10톤을 다 검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샘플을 해가지고 검사하다 보니까 다 안 걸리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LMO를 재배하지 않는 국가에서 수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더 간략하게 검사를, 왜냐하면 재배도 하지 않는 국가인데 그 국가에 대해서도 전수 검사를 하게 되면 하역에 문제가 생기고 속도에 문제가 생기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혹시나 그래도 전체 개체는 다 검사를 하는데 그 검사하는 숫자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LMO가 이제 어디에 쓰이느냐 하는 부분에 나온 건데 이제 이거는 꼭 LMO에 대한 사항은 아닙니다. 이렇게 콩이 수입되면은 발효식품을 만들거나 사료를 만들거나 산업용으로 이런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옥수수가 들어오면 옥수수는 더 많이 사용이 됩니다. 옥수수는 이렇게 식품이라든지 원료라든지 그 다음에 사료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굉장히 사용이 많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옥수수 같은 경우는 또 특히 무엇보다도 이제 그 전분당을 만들어서 많은 식품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방면 우리나라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 곡물 작업률이 요즘 20% 초반, 거의 20%에 이제 가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21%에서 뭐 22%까지 왔다 조금은 변경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농업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농업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야말로 진짜 그 크게 농업을 말하자면 수출을 위한 농업이 그냥 일반 식량을 생산해서 수출할 수 있는 농업은 아니고 어떤 고품질의 어떤 그 뭐 작물을 만들거나 어떤 우수한 그 과수와 같은 열매를 만들었을 때 수출하는 것이지 일반적인 작물까지 수출할 수 있는 양은 절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나라가 LMO로 수입하는 양이 1200만 톤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는 1200만 톤이 뭐 얼마냐고 그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 때 우리나라 쌀 생산량이 400만 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쌀을 먹는 양은 400만 톤인데 수입하는 LMO를 비롯한 LMO를 빼고는 한 그 2,300만 톤이나 300만 톤 정도 돼서 한 1,600만 톤 정도의 곡물을 수입을 하는데 LMO로 수입하는 양이 한 1,200만 톤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 1,000만 톤의 옥수수, 200만 톤의 콩, 그 정도로 200만 톤에 가까운 콩 정도를 수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에서 수입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 그러니까 최소한의 먹는 거는 어느 정도 먹고 있지만 수입하는 양이 그렇게 많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경지 면적이 계속 줄어요. 자고 일어나면 매년에 한 2만 헥타르씩 날아가고 없습니다. 매년. 그러니까는 우리가 원하는 건물을 세우거나 우리가 건물은 공원을 만들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많은 부분이 줄고 있는데 그런데도 쌀 생산량이 줄지 않는 것은 진흥청에서 좋은 품종을 잘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LMO가 이제 좋은 LMO가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좋은 LMO 그러니까는 이제 그 전에도 말씀을 드리지만 대장균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알고 있는 대장균 같은 경우에 균이 있는데 인슐린은 대장균이 만든 인슐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그 돼지를 도축하면 췌장이 나오는데 그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리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인슐린이라는 병이 그 당뇨병이라는 게 잘 알려지면서 치료제가 만들어지고 할 때 돼지 췌장만 가지고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80년대에부터 그 대장균의 사람의 인슐린 유전자를 분리해 가지고 대장균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슐린을 대장균이 생산을 합니다. 그 대장균이 생산하는 인슐린을 사람들이 치료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2년도부터 상업화되어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수혈을 하면 그 피가 가만히 놔두면 굳어버리지 않습니까? 아니면 수술할 때 그런 피들이 굳으면 수혈을 못 하잖아요. 그 굳지 못하게 하는 그런 효소가 있는데 그런 효소도 원래는 그 헌혈된 피에서 그 효소를 분리했었습니다. 그런데 감당이 안 되니까 그것도 만들게 된 겁니다. 이렇게 만드는데 이 염소가 그 효소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 염소를 매번 그럼 돼지의 췌장처럼 도축을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그 염소의 젖으로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염소의 젖을 짜가지고 그 효소를 분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사용하신 백신 맞는 그런 백신과 같은 것들도 거의 다 이런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LMO가 내 주변에 너무 많이 있는데 이는 어떤 식으로 안전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그 무역을 할 때 들어오는 LMO가 어디로 들어오냐고 했을 때 국경을 통해서 들어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서로 나라 간에 이동을 하게 되니까 수출하는 나라가 있고 수입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 간에 서로 약속을 맺어야 되는 게 그 국제 협약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국제적으로 이렇게 협약이 있는데 3대 협약이 있어요. 3대 협약이 있는데 3대 협약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갔다 오신 협약이 있었죠. 기후변화 협약이죠. 그리고 그 또 하나 큰 게 뭐냐면 사막화 방지 협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있는 게 생물 다양성 협약입니다. 사막화 방지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사실은 그 협약 자체 이름이 다 있어요. 기후변화에 대한 협약을 그 기후변화를 늦추고 아니면 원래대로 돌리자라는 거, 사막화를 방지하자는 거, 그리고 생물 다양성을 지키자라는 거 그런 협약들이 있는데 그 협약 생물 다양성과 관련된 부분에 LMO가 문제가 되니까 거기에 이 생물 다양성 협약 안에 그 바이오 안전성 의정서라는 그런 어떤 협약 및 또 부속 협약이 있습니다. 그 부속 협약이 우리나라가 2008년도에 그 국내에서 이제 국회에서 비준을 해가지고 그 2007년 그 발효가 됐는데 그 발효됐다고 할 때 그 발효를 시키려면 국내에서도 우리도 국제 협약을 지킨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이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서 지키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지키고 있느냐 하면은 이렇게 그 우리나라는 이렇게 그 각각의 8개의 부처가 용도별로 그 과기정통부는 시험 연구하는 거에 그 다음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이나 축산에 사용되는 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이나 의료에 대한 부분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부처에서 이런 그 용도별로 쓰이는 것들을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농림식품부 같은 경우에는 농축산식품부는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진흥청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협력하고 계시는 종자원이나 농산물 품질관리원이나 그 다음에 검역본부가 있습니다. 이 검역본부는 아까 말씀드렸던 국경검역을 주로 담당을 하고 종자원은 종자에 대해서 그 다음에 품질관리원은 유통하는 농산물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진흥청은 이제 과학적인 부분을 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그 위해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심사하는 그런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심사를 통해서 현재까지 승인된 것들은 보면 식품용으로 사용되는 거는 콩, 옥수수, 면화, 캐놀라, 유채, 알팔파, 감자, 사탕무가 되고 농업용으로는 콩, 옥수수, 면화, 유채, 알팔파가 현재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 수입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에 있어 이제 이런 종류들이 주로 수입이 되는데 실제로 이제 그 지금 유채 같은 경우를 제외 유채는 13년까지 수입 실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종자로 수입이 되지 않습니다. 전부 그 기름을 짜는데 대충 짜가지고 그러니까는 1차만 짜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에서 짠 상태로 수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시 한번 정제해서 이렇게 병에 담아가지고 그 사용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 유추의 종자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그런 오염의 우려가 있거나 위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수입을 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유채가 우리나라에 심어서 발견이 됐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식용하고 농업용으로만 승인이 되어 있는데 종자로 땅에 심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미성인이라고 그거는 검사도 안 맡았거든요, 말하자면. 그래서 미성인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국내에서 재배용으로 승인된 LMO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배가 되지 않고 그래서 양 실장님이 말했을 때 재배되고 있는 건 없다라는 그런 부분이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과연 어떤 부분을 안전하게 봐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딱 두 가지입니다. 먹어서 위험하냐, 밖에 나가서 다른 생물체한테 문제가 될 거냐, 환경에 이렇게 두 가지 큰 문제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환경과 인체 위해성에 대해서 확인을 하게 되는데, 그래 이제 인체 사람이 먹었을 때 이제 비교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현재 우리가 먹고 있는 것들과 비교를 합니다. 그거와 비교해 가지고
독성이나 알러지를 유발하는 게 다르냐? 기존에 우리가 먹어서 왔던 것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기존에 먹던 것들과 비교해서 영양이나 독성이나 알러지가 문제가 없어야 그렇게 실험을 합니다. 그렇게 비교해서 안전하면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환경에 대해서는 현재 사실은 우리나라가 재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 재배하는 것에 대해서 환경을 검사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혹시라도 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이런 잡초화가 되느냐 유전자가 넘어가느냐 하는 그런 검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러면 이런 것들이 검사하는 것이 사실은 아까 식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식약품의약품안전처에서 유통이 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모니터링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농업용의 쪽으로 환경에 대한 부분에서도 조금 전에 종자원하고 같이 시장에 가서 검사하셨다는 것처럼 모니터링을 하게 되고 그렇게 그 종자의 유통만 모니터링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여러분들께서 참여하셨던 이런 그 낙곡이 있던 곳이나 서식 발견된 곳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검사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요 사진이 통영에서 발견되었던 LMO 유체입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그냥 읽어 보시면 되고 매번 설명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원래 이번에 양 실장님께서 대충 다 앞에서 기본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부분에서 대해서 그간의 경과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모니터링을 하는 어떤 기본적인 알아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두 가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체의 일반적인 사항과 그리고 전체적인 경과, 합동조사 결과, 그 다음에 모니터링을 하는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체는 이렇게 이제 왜 문제가 되냐 하면 요 다음에서 보여주는 사진이 있습니다. 유체는 지방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부분이 있고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이 유체화는 십자화과라고 해서 그 십자화라는 거는 그냥 열십자로 꽃이 핀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뒤에 그 사진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채소를 만드는 곳에 있어서 기본적인 육종의 어떤 토대를 마련하신 분이 우장춘 박사님이신데요. 우장춘 박사님이 진흥청에 60년대에 계실 때 아직 저희의 어떤 60년대에는 일본에 계셨었고요. 70년대 초에 농촌진흥청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나라의 어떤 채소 육종에서 큰 건간을 이루셨는데 이 1935년도에 일본에 계실 때 우스 트라이앵글이라고 해서 우에 우장춘 박사 삼각형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려운데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이게 뭐냐면 이 흑겨자나 양배추나 배추가 있는데 숫자만 한번 보십시오. 요게 염색체 숫자입니다. 아까 왜 저희가 유전자에서 이야기할 때 흑겨자는 8개, 양배추는 9개, 배추는 10개라는 건데요. 여기서 유체가 만들어졌는데 19개가 된 염색체, 유체는 염색체가 19개인 거예요. 알고 보니까 배추하고 양배추가 결혼을 한 겁니다. 그래서 둘이 합쳐져 가지고 만들어진 게 유체고요. 이렇게 가시라는 것도 이 겨자하고 배추가 결혼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두 개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1000년, 5000년 아니면 그 이상의 시간을 두고 결혼을 해서 만들어진 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결혼이 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체가 마련되었을 때 국내에 이런 어떤 겨자나 배추나 양배추나 갓등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유체가 들어왔을 때 혹시라도 결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유체 이런 것들이 국내에도 자연에 많기 때문에 혹시라도 유전자가 이동하는지 안 하는지를 조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우에 삼각형이 있다라는 거 요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유체는 배추하고 양배추가
어떤 결혼을 해서 만들어진 거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유체가 좀 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유체가 월동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체가 월동도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유체를 좀 더 관리를 더 철저히 모니터링, 그러니까 LMO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이 겨울에 안 죽고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제거하는 작업을 꼼꼼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유체는 어떻게 재배하느냐? 그 유체는 사실은 이렇게 9월, 10월에 이거를 유체를 종자를 뿌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왜 보리를 심거나 그 할 때 그 가을에 씨를 뿌리죠. 가을에 씨를 뿌려 가지고 그리고 월동을 하고 봄에 보리 밟기 하러 가셨었죠, 옛날에. 그리고 봄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봄에도 심을 수 있습니다. 이 2월 달쯤이나 3월 달에 그 씨앗을 심는데 이렇게 그러면 왜 굳이 가을에 심냐? 이렇게 심으면 더 많이 수확할 수 있습니다. 그 겨울 동안에 그 이렇게 뿌리가 어느 정도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날만 좋아지면 확 올라가는 그런 많이, 그래서 좀 더 잘 클 수 있기 때문에 가을에 심기도 하고 그리고 꼭 내가 심어야 된다면 봄에 심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렇게 자라는데 이건 이제 재배를 하는 그 시간적인 부분이고 이 생태학적으로 보면 생태학적으로 유체도 생태학적인 특징이 식물은 이제 이런 걸 아시면 됩니다. 이거는 상식입니다. 모든 생물은 영양생장과 생식생장을 구분해서 합니다. 영양생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든 생물이든 기초적인 생장을 하는 부분입니다. 발육이죠. 어떻게 보면 기초적인 어떤 체격이나 모양이나 크기를 갖추는 부분이 영양생장이고 그리고 나서는 모든 생물은 후대를 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생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체가 씨앗을 해가 발화를 해가지고 식물체가 이렇게 올라온 다음에 여러분들 사실은 생식생장은 꽃이 피는 겁니다. 그러니까 꽃이 피기 위해서 식물은 꽃을 피우기 위해서 사람은 후대를 잇기 위해서 결혼을 하고요. 얘들은 꽃을 피우기 위해서 그 준비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체는 이렇게 겨울에 보시면 유체를 못 봤다. 그럼 냉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냉이도 십자화과거든요. 냉이가 있다가 겨울에 보면 봄에 냉이를 캐러 가시면 냉이가 땅에 바짝 붙어 있죠. 땅에 바짝 붙어 가지고 납작하게 있다가 올라올 때 줄기가 쪼르륵 올라옵니다. 여기 꽃대가 올라오는데 이걸 꽃대라고 하는데 이제 추대라고 말을 하는데 꽃대가 올라오고요. 꽃대가 올라와서 꽃이 핍니다. 그런데 밑에는 거의 안 큽니다. 꽃대만, 그러니까 꽃줄기만 쫙 올라옵니다. 그래서 꽃줄기가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꽃이 피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이런 유체가 자랄 때 이 재배가 되는 특징을 알면 이 생식의 특징을 알면은 관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종자가 피었을 때 이때 가가지고 관리하게 되면은 말하자면 이미 늦은 겁니다. 이거를 자르거나 뭘 할 때 사실은 그냥 이렇게 자라고 있으면 거기다 진짜로 불을 지르지 않는 이상은 그 떨어지는 거는 무수하게 떨어지는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그 2017년도에 그 아까 늦게까지 문제가 되었던 충남 지역이 조금 말하자면은 빨랐기 때문에 이게 폐기를 할 때 조금 늦었습니다. 많이 컸던 부분들이 있어서 종자가 많이 떨어지고 좀 떨어졌기 때문에 늦게까지 오랫동안 관리를 하게 됐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말하자면 이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종자가 식물체로 나면은 그냥 기온기로 가서 트랙터로 갈아버리면 식물체는 죽습니다. 그런데 일대 트랙터로 종자가 맺혔을 때 갈아면 땅에 묻힐 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은 종자 자체는 제초제도 잘 안 먹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늦어지면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제가 사진을 하나 더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최초로 유체가 나왔던 태백입니다.
태백에 유채 축제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유채 축제장에서 이 LMO 유채가 발견이 됐습니다. 이렇게 넓은 지역이었는데요. 이 축제장이 다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전체적으로 몇 년간 하던 축제를 하던 곳이었는데 이렇게 여기서 유채가 이제 종자원에서 이 모니터링을 하는 과정에서 발견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발견이 돼서 전국에 98개소가 발견이 됐고 이렇게 이제 접근 금지가 되고요. 조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확인을 하는데 전부 다 제초제치고 갈아엎었습니다. 제초제치고 갈아엎고요. 그리고 요거는 사실 유체 사진은 아니고 목화 사진인데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파 묻었습니다. 태우고 파 묻어서 이런 부분들을 폐기 처리했고요. 그런 부분으로 나서 거기에 모니터링을 실시하게 됐던 겁니다. 다시 나오는 게 없는가. 그리고 유체를 종자가 어느 정도 있던 상황에서 했기 때문에 다시 필 수 있기 때문에 관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그냥 흘려들었어도 그냥 어떤 걸 한다라는 모니터링을 하면 뭘 하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왜 이제 유전자가 이동하거나 그것이 월동을 해가 잡초가 되거나 하는 부분을 관리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유체가 거기 이제 조사하러 간 지역에서 어디 유체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보고요. 그 다음에 그 주변에 다른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가시라든지 배추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는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하게 되고요. 막간상식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배추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언제 봤어요? 말하자면 예? 봄에 보죠. 근데 원래 배추밭에 배추꽃 안 핍니다. 사실은 말하자면 배추밭에서 품질이 낮아가지고 아니면 늦어서 캐지 못한 배추가 남았을 때 그때 꽃이 핍니다. 왜냐하면 이런 그 양배추나 배추와 같은 것들은 이 재배용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꽃 피고 나면 못 먹습니다. 안에 신박해서 꽃이 필락하면 못 먹습니다. 배추로서의 채소로서의 상품 가치는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성질을 아까 진화하는 부분에서 사람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그런 성질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꽃이 안 피게 만듭니다. 거의 안 피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얘들을 꽃을 피우려면 월동을 해야 됩니다. 밖에서 아주 추운 데서 그 추위를 겪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꽃이 핍니다. 그래서 심었던 배추가 꽃이 피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겨울이 지나고 난 다음에 꽃이 핍니다. 그런 성격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배추와 같은 것들은.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했고요. 원래 전체적으로 여기 하면은 원래 이제 전국에 이제 지금 현재까지 올해까지 10차에 걸쳐서 민간합동 조사를 했고 현재까지 남아 있는 제일 문제가 되는 곳은 여기서 보시면 예산이나 신안, 통영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거에 대한 부분을 조금 전에 양 실장님이 하셨지만 그 부분에서 이제 상세한 사항은 요거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그래 통영은 사실 저도 못 가봤습니다만은 루지 하여튼 이렇게 그 공원에 있는 그런 부분인데 거기가 4개가 한 곳에 4개의 발견지가 한목에 모여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발견이 됐다는 거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제 그리고 올 초에 4월 달에 그래서 사실은 제대로 봐야 될 때는 4월 달입니다. 4월 달, 5월 달에 꼭 봐야 됩니다. 말하자면 이때 많이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왜 가을에 심은 것들이 훨씬 더 봄에 심은 것보다 훨씬 더 잘 큰다고요. 이때 겨울도에 월동했던 것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제 양 실장님께서 그 신안에서 봄에 99개체가 나왔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가 이렇게 이제 좀 돌무더기가 있고 이동했는 데에서 그냥 씨앗들이 한목에 이렇게 숨겨진 씨앗들이 드러나면서 한목에 발화를 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통영에 대해서는 아까 사진에 보여드린 것처럼 한두 개체가 그렇게 튀어나온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신안이 사실 왜 안 나왔느냐? 왜 안 나왔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그 심겨진 것들이 이 그 땅을 이렇게 이제 토지를 개량하려고 라이그라스라고 호밀 비슷한 거를 심어놨는데 그 심어서 수확을 한 상태로 이렇게 갈른 상태이기 때문에 있던 것들도 다 없어져서 여기서는 찾지를 못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관리입니다. 그러니까는 거기에 나와 있는 식물체를 갈아버려서 없애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봄에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요건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현장을 할 때 기본적인 상식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유채랑 가시랑 배추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십자화가라고 했던 부분이 요 보십시오. 요거 배추꽃입니다. 배추꽃이 어떻습니까? 딱 십자죠. 진짜로 십자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화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추과라고도 하고 십자화과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개의 꽃잎이 이런 형태를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유채랑 갓이 제일 많이 헷갈릴 수 있는데 유채와 같은 것과 갓을 구분하는 방법은 꽃의 충실도입니다. 유채는 이 사각형을 그리면 꽉 찹니다. 꽃이 이렇게 보면 여기 이렇게 사각형을 그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갓하고 하면 갓은 좀 꽃이 엉성합니다. 반면에 유채는 이 사각형이 꽉 차고 배추는 이렇게 십자하고요. 그래 잎사귀는 뭐 보면 어느 정도 구분하시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렇게 구분하실 부분이 뭐냐면 여기 유채꽃은 여기 보면은 잎은 보면은 잎에는 자루가 있죠. 예, 잎 자루가. 근데 이 원래 바닥에 깔린 잎은 잎 자루가 있어요. 유채도. 그런데 꽃이 피고 이렇게 꽃대가 올라온 다음에 거기에 꽃대에 피는 잎은 자루가 없습니다. 이 꽃 자루가 없고 이 꽃대를 갖다가 감싸고 있습니다. 요게 유채입니다. 꽃이 폈을 때 보는. 반면에 갓은 짧으나마 짜리몽땅한 자루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유채는 이렇게 감싸고 있었는데 갓은 이렇게 짧은 자루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양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뭐 배추는 뭐 꽃 보고 잎사귀 보면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따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